제가 나쁜 것을 인류학적으로 옮겨오고 또 몸의 철학을 쭉 하면서 이 도덕 문제를 다루는데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은 문제는 지금 이 시함쌍둥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함쌍둥이는 너무나 경우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손만 붙은 경우, 머리만 붙은 경우, 뭐 하체만 붙은 경우 너무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이 케이스는 좀 복잡합니다. 이 목 아래 혈관계, 그러니까 생식계까지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이 이 분리가 돼서 신경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각자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선호하는 남자도 다릅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 뭐 다른 것은 뭐 다른 거 치고 어떻게 그러나 저러나 그 남자하고 사귀는 것이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 내막이 없어요. 사귀질 않아. 왜 안 사귀나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이 추정컨대 대체로 저 두 사람이 서로를 자기의 소울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혼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거의 그 실제로는 남성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걸 안 느끼고 실제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의 관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또 이렇게 전문가는 간단히 기술했는데 그 내막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자 혹시 남자분들 중에 아 이쪽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이런 기회가 그 우리 일상적인 인식을 가질 때 남성들이 얼마나 선호할까 이런 점도 또 작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과 가치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게 분명하게 본인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니까 심지어는 음식에 대한 식성도 달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비스켓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데 이 경우에 도덕적 회귀의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가 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고민이 되는데 몸의 철학을 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다른 이론도 마찬가지겠죠, 괴로움은. 자, 이 두 사람이 인볼브된 상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누구의 책임일 것 같아요? 몸은 하나인데. 이제 골치 아픈 문제는 이런 문제죠. 이쪽이 주장을 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어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해는 반대했는데 이쪽은 뭐 강요를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처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둬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왜 따라가냐고. 자기는 반대했는데. 이러니까 이게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 생리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공유하는지를 제가 자신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지금 다시 와서 정리를 해본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처음부터 같은 몸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식을 행복도 다르고 지향은 다르고 이상과 가치 추구도 형태도 다르지만 처음부터 이 생존 조건이 한 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뭘 함축하냐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행위를 하면 사실은 한 사람이 행위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반대했어요. 이 말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그 행동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존재 구조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어떤 무슨 범죄 행위나 이런 행위에 연루되어 있으면 공동 정범에 해당되리라고 보는 것이 부합하지 않는가. 이건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제가 법리학적인 전문적인 판단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생활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건 제가 푼 것은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좀 그 수수께끼처럼 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그런데 지금 제 이제 소개드린 대로는
본인을 각자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계가 다르니까. 선호가 다르니까. 이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지금 거기만 보면 두 사람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이르는 순간에는 이게 또 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같은 지금 상황이란 말씀이죠.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자유의지 문제는 과연 몸의 철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잘 설명이 될까? 언젠가 제이과의 양순야 교수님이 제가 이제 몸의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수월하게 설명될지 어쩔지 한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선명하게 정리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이번 강의에 이 주제를 간단하게라도 자유의지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고전적인 자유의지론은 거의 도덕적 책임 묻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있어야 이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예요. 만약에 내 행동이나 움직임이 물리적으로 결정된 라인 안에 있다면 나한테 책임이 없잖아요. 물리적인 책임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물리적인 굴레를 끊고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근데 그 결론을 가보면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게 논변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증명하기보다는 결정론에 묶이면 도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인식하려면 이것이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대체로 관념론 전통의 논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결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에 동의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자유의지가 저렇게 추상적으로 정의된 자유의지가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자유의지는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경험의 유폐성은 우리가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 직접 접속할 수 없답니다. 내 의식, 내 기억, 내 지각, 내 사고, 내 상상 어느 누구도 직접 접속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경험에 제가 접속할 수 없죠. 그걸 제가 지금 경험의 유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뭘 함축하는가? 타자의 의도와 욕구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의도와 욕구를 갖고 계신지 거꾸로 여러분이 제가 어떤 의도와 욕구를 갖고 계신지 오로지 제 말하는 것, 제 표정, 제 동작으로 기호적으로 해석하실 수는 있지만 직접 접속하실 수는 없죠. 이 말은 기호적으로 해석한다는 충의는 뭐냐? 타자의 행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답니다. 다만 기호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타자는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지식과 통제를 갖습니다. 타자란 말은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대해서 유일하게 저만이 제 의도와 욕구에 대해서 직접 접속하고 또 가장 큰 통제력을 갖습니다. 100% 통제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자유의지에 관한 제 논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이한 게 있다면 완전한 자유의지, 근본적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우리 존재에게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연쇄 속에서 묶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음.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저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맥락에서. 이것이 100% 자유입니까? 80% 자유입니까? 저는 제가 밝힐 방법은 없고. 그래서 도덕적 논의를 위해서 만약에 자유의지 문제가 나온다면 이 경험의 유폐성 태제를 토대로 해서 예측할 수 없고 본인만이 가장 근접한 예측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유일하게 직접적인 통제를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행위의 책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